안녕하세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도 끝이 났네요. 올해는 다들 고향집은 찾으셨는지 고속도로에 차도 많고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아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것 같은데, 다만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집집마다 근심이 많으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도 명절장을 볼 때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어서 물가가 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게 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철이 드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가족이 생기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여자는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그 여자와 가족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제 가족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때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자식은 저 하나였고, 어린 시절이 기억나는 순간부터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했죠.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엄마를 손치고 마는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집에 나가셨다가 며칠 뒤에 들어오셨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셨을 텐데 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지,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어요.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창 손이 많이 갈 그런 나이에 엄마의 부재는 저에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줬습니다. 동네에서 꾀지지하게 다니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해가 어둑해질 때까지 골목을 쏘다니고는 했어요. 해가 질 저녁 무렵이면 골목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은 엄마의 부름에 다들 집으로 가버리고, 저만 덩그러니 남아 어두워지는 골목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 보고 아버지 차인가 싶어 반가웠다가 실망하는 걸 몇 번이나 하면서요. 참 지독히 외로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더 심각해졌어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반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요즘이야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지만 제가 어릴 때는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 제가 눈에 띌 수밖에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준비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늘 친구의 준비물을 나눠 쓰는 그런 아이였는데, 저도 눈치가 있으니 자연스레 주눅이 들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린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라고 불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훈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네가 창훈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아줌마는 화장을 예쁘게 해서 얼굴이 참 예뻤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저보다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죠. 네 동생이다. 친하게 지내야 알았지? 갑작스럽게 엄마와 남동생인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미리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죠. 늘 외로웠던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좋았어요. 정말 필요한 엄마가 생겼고 혼자 노는 게 싫어서 나도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라던 동생이 떡하니 생겼으니 안 좋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만들어진 가족은 역시 삐그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 속에서 제일 어긋나는 건 저였고요. 엄마, 이 형아가 내 장난감 뺏었어. 어머, 재현아. 울지마, 울지마. 창훈아, 동생 울리면 어떡하니?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뺏었어.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재현아. 울지마. 엄마가 새로 사줄게, 어? 박창훈, 너는 형이나 되어서 동생 장난감이나 뺏고
아빠가 뭐가 그랬어? 동생 잘 데리고 놀라고 했지? 장난감을 뺏으려고 했던 건 제가 아니라 동생이었어요. 아빠가 제 생일날 사준 총 장난감이었는데 자기 거 하고 우기면서 들고 가는 걸 다시 챙겼을 뿐인데 울면서 어른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였죠. 아버지가 새엄마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제 생일에 사주신 거라 정말 많이 아끼는 장난감이라 그것만은 줄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 어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는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듯 야단을 치셨어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새엄마 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생 울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란 말이야. 아버지는 저를 방으로 따로 불러 이렇게 당부하시기도 했어요. 무섭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저는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요. 새로운 엄마가 생겼지만 저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더 많이 외로웠어요. 더 이상 꾀죄죄하게 다니거나 학교 준비물을 빼먹는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저의 얼굴은 점점 무표정하게 되었고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친엄마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품과 냄새가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밤마다 빌었지만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죠.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저의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혔고 우울하게 했어요.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야 될 집이 저에게는 불편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독립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독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 대학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졸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대학만은 가야 한다는 주의셨고 그래야 남들 눈에 자기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야자도 안 하고 맨날 밖으로 돈다며? 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길래 담임이 전화가 와? 학교 수업은 안 빠져요. 뭐? 이 자식이.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제가 알아서요. 언제는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창훈아,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이게 무슨 태도니? 둘이서 아주 나를 잡았는지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학교 졸업할 때 다 돼서 담임한테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저에게 꼬치꼬치 캐무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또 웃기더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나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 있었다고 이러세요? 채써.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제 뺨에 때리셨어요. 버릇없는 자식이라면서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면서요. 새엄마가 데려온 남동생도 보는 자리에서 저를 그렇게나 까내리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고요. 이혼 후에 전화 한 통 없는 친엄마도 정말 미웠고 새엄마 치마 포기했어요. 친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도 싫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 뒤에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위선적인 새엄마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디 남들 모르는 데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집을 나와 살면서 아버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마칠 시간에 교문 앞에 계신 모습도 봤지만 도망갔고요.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먹을 거 챙기라는 문자와 함께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으면 억지로 안 돌아와도 돼. 이렇게요. 차라리 잘됐다 싶으면서도 좀 야속했습니다. 집을 나온 건 제 잘못이라고 해도 차라리 잘됐다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문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아버지도 내가 부담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이고 아버지 생신이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으니 더욱 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래도 생활비는 따박따박 붙여주셨어요. 그걸로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친구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먹고 자고 할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저에게 은인 같은 그런 친구죠. 집을 나와 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보기 싫은 사람들 볼 필요도 없고 저에게 뭐라 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고3 때 학교 생활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렸고요. 복잡한 가정사는 있고 정말 재밌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갔지만 대학 생각이 전혀 없던 저는 군대를 택했죠. 군대에서도 면회오는 가족이나 휴가에 찾아갈 집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다고, 절대 나는 속상하지 않다고 혼자 세뇌하면서 지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제가 무너질까봐, 눈물을 보이게 될까봐 저를 더욱 강하게 채찍질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제 안에 있는 슬픔, 외로움들은 외면한 채 마냥 즐거운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더군요. 군대에 막 입대했을 때 저를 참 많이 괴롭히던 고참들도 나중에는 정말 친한 형들이 돼서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진짜 악독한 고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저에게는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곳에서 정말 남자들만의 찐 우정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전우애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가깝게 지냈던 고참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집이 멀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큰일이 있을 때는 연락 주고받으며 안부도 묻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죠. 정말 살아가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연들이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당장 숙식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마침 숙식 제공이 되는 용역 회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대신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노가다 일이니 몸으로 지고 나르고 그런 일이라 엄청 고됐어요. 그래도 돈도 벌고 발 뻗고 잘 곳이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월세방 보증금 넣을 돈만 모으고는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더 할 수는 있었지만 오래 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뒤에 새로 하게 된 일은 작은 유통회사에서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규모가 작아서 일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일할 맛은 났죠. 그리고 정직원이라 월급도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해서 정말 일집만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창훈이는 애인 없어? 맨날 퇴근하고 집에만 가? 애인 같은 거 없어요.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뭐. 에이, 너 돈 벌어서 다 뭐하냐? 젊은 놈이 애인이랑 놀러 다니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 게 재미지. 장훈이 이제 우리 숙매이구만.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야, 이 사람아,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친구들이 소개 안 시켜줘?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봐. 같이 일하는 과장님이 수시로 저에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농담을 던지시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지만 저도 남자인지라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연애하는 것도 부담이 됐어요. 뭔가 어릴 때 엄마한테서 버림받은 기억 때문이랄까. 여자와 인연이 된다는 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벌써 오래된 연인도 있었고 모임을 할 때면 다들 커플로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이 소개를 해준다 해도 썩 내키지도 않았고요. 그런 돌부처 같은 저에게도 여자라는 인연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돈이나 벌자 싶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었거든요. 번화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라 알바생이 2명이었는데 그 여자가 저와 같이 일하는 알바였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4살이 어렸고
당시 저에게는 정말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 어린 여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저에게 오빠, 오빠라고 했고 여자한테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가슴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럼 오빠는 평일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우와, 진짜 부지런하다.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거야. 할 일이 왜 없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너도 내 나이 되면 친구랑 노는 게 재미없어. 네, 설마요. 나는 그렇던데. 그 여자는 키가 작고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정말 동그랗고 예뻤어요. 얘기를 할 때면 저를 올려다보는 얼굴이 귀여워서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죠. 여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저답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그런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조금씩 그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빠져든 거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오래 할 생각은 없었어요. 직장에 지장이 가면 때려쳐야지 싶어 알바를 시작했던 건데 시간이 갈수록 주말 알바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여자를 보고 싶어서 제가 주말을 기다린다는 걸 알아채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어린 여자 알바를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채고도 고민이 됐습니다. 고백이란 걸 하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저를 단순히 알바 같이 하는 오빠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괜히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로 쉽게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냥 놓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언제 고백하나 기다렸어요? 뭐?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눈에 다 보이거든요? 와, 3개월이나 걸리다니. 진짜 내가 많이 봐줬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티가 얼마나 났는데. 나도 오빠 좋아하니까 우리 이제 사귀면 되겠다. 그죠? 자기를 좋아하는 티가 엄청 많이 났다며 저를 놀리는 그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이 27살의 첫사랑에 빠졌으니 아주 홀딱 빠져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니 그걸 알고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 제 인생에서 가장 희열이 넘쳤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여자를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그 여자와 하는 데이트의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고 자그마한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건 뭐든지 정말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팔불출이라고 놀리고 안주서만 놀리고 짓궂게 그랬어요. 그런데 연애에 정신이 팔려서 친구들의 그런 놀림조차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게 아마도 오래된 결핍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관심을 받는 것도 관심을 주는 것도 다 외면하고 살았는데 그게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여자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고 저와 만나 데이트를 했죠. 알바 마치는 시간보다 제가 퇴근이 빨랐기 때문에 늘 그 여자를 데리러 가서 저녁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니고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백화점으로 쇼핑도 다녔죠. 연애를 하면서 예전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졌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였고 돈은 또 벌면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정도 만났을까? 그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됐어요. 성희야, 이제 오니? 아, 엄마.
그 여자의 어머니를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딸 곁에 선 낯선 남자가 누군가 해서 쳐다보지는 어머니의 인상이 참 좋아 보이셨고요. 엄마, 창훈 오빠.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지? 오빠 우리 엄마야. 인사해. 처음 뵙겠습니다. 박창훈입니다. 아, 성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머님. 어머님? 부침성도 좋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저를 반가워하셨고 나중에 집으로도 놀러 오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상이 얼마나 좋으신지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엄마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의 분이셨어요. 혹시나 사귀는 사이라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반가워해 주셨기에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도 활짝 열렸죠. 그렇게 만나게 된 후에 어머니는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해놓으셔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손이 커. 근데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음식 한번 먹어보면 못 잊을걸? 얘는 차린 것 없어. 그냥 몇 개 한 거야. 일 마치고 와서 시장하지? 어서 들어요. 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그날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고 왔어요. 손맛이 정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어느 맛집 음식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그 여자의 엄마인데도 마치 친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인 마냥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밥상에 저는 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분명 낯선 사람이었지만 경계심 같은 것은 날아간 지 오래였고 가족인 것처럼 마음을 내주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여자의 집에 종종 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지냈는데 남자 손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곤 했어요. 집안을 가구로 옮기는 일이나 전등을 가는 일, 시장을 많이 봐야 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일 등 조금이라도 힘이 드는 일이면 발벗고 나서서 제가 해결하곤 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계모임에서도 제가 아들로 통할 정도로 주변 지인들이 모두 제 존재를 알고 지냈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제가 당연히 모시러 와야죠. 얼른 타세요. 아이고, 우리 성희 엄마 말년에 아들복이 있었네. 어디서 이런 듬직한 아들을 데려왔대. 우리 성희가 데려왔지. 아주 효녀야, 효녀. 부러워서 내가 오늘 잠을 자겠나 모르겠네. 집에 있는 우리 아들놈을 자빠져 잤는데 말이야. 그 여자 어머니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서 한마디씩 했고 그 소리에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웃으셨어요. 저도 칭찬을 받으니 좋았고 두 모니를 챙기는 것이 뿌듯하기만 했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손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우리가 사귄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여자는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청혼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제 청혼에 당황하며 이제 첫 직장인데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아이도 당장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요. 막상 청혼을 하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은 모습에 하기 싫은 건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달래며 결혼만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딱히 아이를 당장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단단해진 관계를 저는 원했고요. 어머니, 저 성희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성희가 원치 않는 건 절대로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지낼 건데 다만 혼인신고만 할 뿐이에요. 그렇긴 한데 성희가 이제 첫 직장을 구해서. 집안일 안 시킬게요. 제가 하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저는 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조금 다른 모습에 저도 실망을 했죠. 딸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결혼해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결혼시키길 잘했다고, 역시 박서방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내가 잘하겠다 그렇게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간단하게요. 저도 본가와 연을 끊고 살았고 그 여자도 친척이 많이 없어 보여서 서로 얘기가 쉽게 됐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하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싫어서 인연을 끊었지만 핏줄이란 게 참 웃기게도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들자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집을 나와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연락이 없으셨기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주 잊을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결혼을 하게 됐으니 말씀은 드려야지 싶어 전화를 드렸어요. 저도 아버지도 서로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번호는 그대로였거든요. 한참을 통화음이 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 아버지, 저예요, 창훈이.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렇구나. 결혼을 하는구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기침 소리까지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아버지였고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본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새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더군요. 예전보다 나이가 든 모습에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네가 여긴 웬일이니? 역시나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버지 뵈러 왔어요. 금방 뵙고 갈게요. 저는 대답을 듣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고 방 안에 들어서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셨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이불 위로 드러난 손에는 살이 다 빠지셔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요. 네 아버지 간암이시다. 수술은 하셨고 지가 항암 치료 중이셔. 네?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죽었는지 사라진지도 모르는 자식한테 죽을 병 걸렸다고 전화하실 분이니 네 아버지가? 어머니라도 전화 주셨어야죠. 어머, 내 탓을 하는 거니?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몰골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원인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손을 아무 말 없이 잡아주시기만 하셨어요. 집을 나서면서 새어머니가 말해주더군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며느리 얼굴 보여드리려고 결혼식 사진이라도 보여드려야겠다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식 사진이 마지막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가슴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의 어머니 예비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결혼식을 앞당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어? 자네 아버지가 그런 큰 병에 걸리셨구나. 자네 마음이 많이 안 좋지? 네, 원망만 했던 아버지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예비 장모님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그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말았고요. 어머니는 우는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다음날 그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식 날짜를 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자네 상황은 딱하게 됐는데 결혼식 날짜는 이걸로 그냥 가. 내가 유명한 보살님한테 받아온 날짜라서 옮기는 건 좀 그래, 어? 어머니, 제가 말씀을... 그래, 들었지.
근데 아버님 당장 어찌 되시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도 딱하지만 앞으로 살 사람도 중요하지 않겠어. 성을 좀 보자고, 어? 그렇게 자기 할 말하고는 돌아서는 예비 장모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게 보였어요. 저와 결혼을 할 그 여자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고요. 나 요새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정신 없는 거 알지? 상의할 거 있으면 엄마랑 해. 그리고 나 다음 주 아버님 보러 못 가. 이번 주에 시술 받으러 가는데 당분간 일 끝나면 집에서 마사지 해야 해. 알았지? 어느 순간 제가 정말 사랑하고 믿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 맞춰줬는데 저에게 일이 생기니 둘 다 제 상황을 외면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건강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같이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모습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다들 나처럼 당황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죠. 다행히 아버지의 병이 차도가 있어서 원래 잡혔던 날짜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어요. 결혼 전날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저는 제 집에서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집을 언제 사고 아이는 몇 명을 낳고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비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박서방, 미안한데 결혼식 조금 미룰 수 있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내일인데. 아니, 보살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일 애군이 꼈대. 자네도 잘 알잖아, 나 보살님 말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며칠만 미룸세. 내가 위약금은 모두 낼 테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간소하게 식을 진행하기로 해서 위약금이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하루 전날 그것도 보살님 말 한마디로 결혼식을 취소하다뇨. 제가 황당해서 대답을 못하는 사이에 장모님은 그렇게 암세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기가 차더군요. 저는 당장 차를 몰아 그 여자의 집으로 갔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장난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 때문에 날짜를 미루자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해명을 더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두 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분홍색 원피스 입으라니까. 엄마, 요새 누가 이런 색깔 옷을 입어? 흰색 입으면 된다니까. 이게 내 몸매가 더 예쁘게 보인단 말이야. 아니, 엄마 말 좀 들어. 부잣집 도련님인데 고상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옷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듣자하니 결혼식인 내일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낌새가 이상해 저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죠. 바로 돈 많은 집안의 맞선 남이었어요. 아유, 더워. 물 한 잔 먹어야겠다. 아휴, 자네 언제 왔나?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일 누굴 만난다고요? 엄마, 오빠. 자네, 남의 집에 말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어머니, 성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나 몰라. 엄마가 그런 거야. 나 잘못 없어.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내일 저와의 결혼식을 미루고 돈 많은 집안의 남자와 맞선을 본다고 온 방에 옷 가지며 장신구들이 나뒹굴고 있고 신혼여행에 갈 짐을 쌓아놓은 트렁크는 방구석에 엎어져 있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예비장모였던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달래더군요. 박서방,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에? 뭐라고? 시끄럽다고. 그 닥치라고. 저는 눈이 돌아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전에 본 적 없던 난폭한 모습에 예비장모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원피스를 갈갈이 손으로 찢었어요. 왜 이래? 너 미쳤어? 찢어진 원피스를 그 여자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너라면 이상하게 제정신이겠냐? 우리 사이 끝이다. 내가 너 보내줄게. 어디 돈 많은 남자들 시집 가서 잘 살아봐. 그러고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내 집처럼 들락거리던 집이었어요. 집안 전등 중에 제 손이 안 간 등이 없었고 집이 오래돼서 벽지와 장판은 내 돈으로 다 해줬어요. 집을 수리하는 동안 매일 들여다보며 체크하고 확인까지 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살던 두 모녀가 저를 이런 식으로 기만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남자와 손을 보다니. 그것도 내 결혼식을 미루면서 말이에요.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일이 생겨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배신감에 치가 떨려 한동안 저는 제정신으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파렴치한 두 모녀에게서 전화가 계속 오고 또 집 앞으로 찾아도 왔지만 일절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빌려준 내 돈 2천만 원이나 빨리 갚으라고 독촉장이나 보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고 2년 동안 미친놈처럼 지냈습니다. 어디 정을 붙일 수도 없었고 배신감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술을 마셨어요. 2년을 그 짓을 하고 나니 정신이 좀 들더군요. 그 후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았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직장 선배로부터 여자를 한 명 소개받았어요. 내 인생에 여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무슨 계기인지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아무 기대 없이 나간 자리라 그랬는지 소개받은 그 여자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조금씩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날의 인연으로 그 여자와 저는 지금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웃기죠? 저도 평생 결혼 못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받는다고. 지금의 아내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 닮은 아들 하나, 아내를 닮은 딸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간암으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나마 생각보다 오래 사셔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 집이 값이 많이 올랐어요. 덕분에 없이 시작한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고요. 가슴 아팠던 그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 이제는 별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웃긴 게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 청소 아주머니가 새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제 뒤통수를 쳤던 그 예비 장모였어요. 서로 통로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시고는 도망을 가시더군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도 마주치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박서방, 오랜만이지? 나하고 차 한잔할 수 있어? 아직도 저를 박서방이라고 부르다니. 이 아줌마 낯짝 정말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치미를 떼고 무슨 말을 하려나 해서 따라갔고 차를 한잔 시키고 본론을 얘기하더군요. 그동안 잘 지냈어? 살이 예전보다 많이 빠졌네. 혹시 결혼했어? 그냥 뭐 아니, 자네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우리 성희도 다 나 때문에 자네 놓쳤다고 원망이 대단해. 혹시 성희랑 연락 안 하고 지내나? 성희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 미친놈이 우리 성희를 때렸지 뭔가. 아유, 속 터져. 그래서 요새 성희가 많이 힘들어해. 그랬군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성희 좀 만나서 위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함세. 염치 없는 걸 알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 보고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내밀었어요. 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자식도 둘이에요. 그때 제 뒤통수 안 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평생의 배필을 못 만날 뻔했으니까요. 아니,
결혼했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그럼 잘 살아야지. 나 먼저 일어날게. 들어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가듯 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아직도 그 둘에게 맞춰 살며 하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뒤로 회사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물어보니 그만뒀다더군요. 부끄러운 건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뒤돌아보니 참 굴곡이 많네요. 하지만 지나간 아픈 일들은 잊고 살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의 제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